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금요일의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일면 기사부터 짚어보면서 시작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사진, 주식시장의 모습을 다룬 사진 모습 그 밑에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한국 증시 공포의 10월, 주요국 중 최대 폭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다 화살표가 아래로 돼 있습니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떨어졌다는 건가요? 이달 들어서만 코스피 지수가 12%나 내렸습니다. 하락폭이요 중국의 2배나 되고 전 세계 국가 중에서는 거의 상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16% 외국인 매도액이 4조 원을 넘어섰다. 주식시장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다음 신문 보시죠.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주식시장 관련 내용이 또 있는데 연기금 먼저 발 뺐다. 이른바 큰 손으로 불리는 연기금. 버팀목이 없는 코스피다. 주식시장이다. 연기금이 먼저 발을 뺐다. 여기 보면요. 수익률 방어 위에 국내 주식을 먼저 갈아치웠답니다. 그런데요. 2008년, 2011년에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연기금이 소방수 역할을 해서 주식시장을 뒷받침했는데 이번엔 먼저 발을 뺐다.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고요.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입니다. 유치원 비리 나비 효과, 유아교육 국가 책임 전환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군요. 어제 이 시간에 생중계를 통해서 유치원 비리 대책 방안 저희가 보내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전하면서 국공립 유치원 대폭 확대, 내년까지 우선 1,000개 학급을 늘린다. 그러면요 유치원생 2만 명 정도가 더 다닐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로 높이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오늘은 각 신문의 일면 기사에 경제 뉴스가 참 많이 실렸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 강남 3구 아파트값 꺾였다. 시장 관망세 재건축 호가 하락. 이번 주 들어서요 처음으로 가격이 마이너스 내려간 겁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값이 꺾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속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면 기사 지금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그리고 행간을 짚어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김창룡 인지대 교수 그리고 변한봉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엔 매일경제 주요 신문 기사를 키워드로 정리한 아침엔 톡 키워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저성장 쇼크, 증시 공포. 우리 한국 경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장, 옷값, 술값, 기름값, 유치원 비리 백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장사로 번 400억, 이 400억을 대학에 기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GPS 추적. 이 내용은요. 전처 살해 사건, 끔찍한 살해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제 기사부터 저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0.6% 저성장 쇼크다. 이렇게 동아일보 기사가 전하고 있는데요.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거의 0%대 성장을 했다. 우리 한국 경제가 그렇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래프가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17년 1분기서부터 이번 올해 3분기까지 분기별 성장률인데요. 쭉 내리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0에 붙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보죠. 낮춰잡은 올해 경제 성장률 2.7%도 쉽지 않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옆에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주식시장에 관한 얘기군요.
일단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한국 증시 공포의 10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다가 중국 경기 하락까지 더블 펀치를 맞았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2,000 무너지나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 전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유독 약한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표가 좀 나와 있는데요. 한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하고 비교를 하면 10월 달에 하락한 폭이 지나치게 큽니다. 유독 큽니다. 뭐 낮은 곳은 한 5% 정도에 머무르는 곳이 많은데 우리는 10%를 훌쩍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궁금한데 일단 이유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비중이 36%라서요. 자금 유출, 해외에서 무슨 작은 일만 벌어지면 흔들흔들한답니다. 외국인 비중이 크다는 점.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국내보다 해외로 간다. 와, 이건 진짜 심각하네요. 그래서 주식시장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윤공호 해설위원님. 경제가 취약하다는 내용 드립니다. 두 가지 기사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주식시장부터 따지고 보면요. 예. 한국 경제만 유독 약하다. 예. 이런 측면 이전에 네. 전 세계 어느 나라 중에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이 다 열려있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금 입장에서 보면 오. 한국 시장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또는 외환이라는 거는 달러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우리 돈으로 바꿨을 때 생기는 예. 환차익이잖아요. 예. 또는 환차손이 생길 수도 있죠. 예. 어찌됐든 예. 이 세 가지 투자에 한국은 가장 자유롭게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쉽게 열려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돈이 들어올 때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들어온 예. 적도 있었고 예. 반대로 이렇게 불안감이 커질 때는 예. 한국에서는 돈을 빼기가 가장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투자 사항이 지금 여의치가 않으면 한국에서 먼저 돈을 빼기가 아주 쉽다. 그렇습니다. 오. 상대적으로 한국은 환금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표현을 그러면 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저금통 같은 역할인가요? 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예. 어찌됐든 우리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예. 외환위기 이후에 점진적으로 취했던 정책이지만 주식채권 외환시장을 다 열어서 예. 어찌 보면 내성을 키운 점도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위기 상황일 때는 예.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예.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 어떤 안전장치가 있느냐? 예. 흔히 말하는 외환 보유액. 예. 우리 지금 4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는데 4천억 정도면 그래도 웬만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계에 지금 한 7위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군요. 그럼. 그러나 이것조차도 예. 이를테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예. 안전하냐 아니면 불안하냐라는. 예를 들어서 수출액 단기에 수출액 월별 수출액의 3배 정도 예. 이상 확보하고 있으면 안전하다든지 또는 뭐 GDP 대비 몇 퍼센트 예.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예. 있죠. 지금처럼 외국인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 기사에도 있었습니다만 예. 최근에 외국인 자금이 주식시장, 채권시장 합쳐서 한 5조 정도 빠져나간 걸로 돼 있었는데요. 예. 지난 3월에 흔히 말하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역전, 기준금리가 서로 예. 뒤집어졌을 예. 때 그때는 채권시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외국인 자금이. 그러나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 채권시장 모두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좀 불안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이른바 아까 매일경제신문이 말한 더블 펀치를 지금 맞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 미국이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고요. 예. 중국은 지난 3분기에 6.5% 성장으로 어찌됐든 중국은 지금 저성장의 기조에 들어서 있고 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은 우리처럼 미국이나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런 나라는 영향을 직접 받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 굉장히 불안하고 부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그러면 타결책은 있습니까? 방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내성을 키워야죠. 내성을 키워야 되는데 그럼 단기 처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부는 지금 재정에서 열심히 풀겠다는 거고 반면에 가계부채라든지 또는 뭐 기업들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금리를 조정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금리를 지금 올릴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뭐 이런 또 고민도 있고요.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면 또 타격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지금 6개월째 감소거든요. 고용 지표는 계속 지금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사실 뭘 선택할 거냐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지금 정부는 재정에서 풀어서 재정에서 예. 뭔가 급한 불을 끄겠다. 이런 쪽으로 처방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조대진 변호사께 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경제 성장을 다룬 기사도 저희가 좀 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올해 2.7% 계속 낮춰서 2.7%인데 지금 분위기라면 이것도 어렵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미국이요. 우리보다 경제 사이즈가 거의 10배 가까이 큰 나라인데 4%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와 미국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런 궁금증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해설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이 처한 국제 상황에 있어서의 그 경제적 그 펀더멘탈 자체가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한국 경제 지금 상황이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완만하고 그렇게 쉬운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볼 상황이 아니다. 네, 올 초만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뭐 그 회복세에 있다라는 식의 입장을 내놨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대놓고 이제 정부의 정책들 뭐 예를 들면 유류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 경제에 관련된 물론 그 체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 한국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좀 받아들여서 조치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좀 심각성을 더 깊게 받아들여서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조대진 변호사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경제가 기본인데 경제가 잘 돼야 모든 분들이 행복할 텐데 아무튼 좀 걱정입니다. 자, 이번엔 유치원 비리 문제. 이 문제 저희가 좀 파보겠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자, 먼저 여기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목부터 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유치원 공금은 원장 옷값, 술값, 기름값 세 가지 값에 쓴답니다. 전국이 판박이 비리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비리 실태 명단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보겠습니다. 전국 비리 유치원 2,000여 곳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중에 사립 유치원만 해도 1,800개가 넘습니다. 88%. 대부분이 물론 국공립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은 사립 유치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생활, 유흥비, 유용 적발은 셀 수도 없고요. 설립자의 월 수백만 원 셀프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또 사례가 있네요. 해외 거주 아들에게 매달 월급도 주고 교구비 수교 부모 계좌로 수억 입금하기도. 진짜 이걸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 밑에 기사 하나 보죠. 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학부모의 반응이 먼저 나왔는데요. 믿을 유치원이 없다. 분통 터진 학부모.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리고요. 유치원 총연합회, 한유총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여기 반응은 어제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 대한 반응인데요. 반발을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정부 조치에 경악한다라고 반발하고 있답니다. 한유총은요. 생존 불가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 잠깐 보시면요. 어제 나온 반응입니다. 한유총은 입장문을 통해 너무 충격적인 조치라 경악한다. 이쪽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죠. 그리고요. 이날 발표는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와 원장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어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후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들을 향해 국민에게 맞서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사와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어제 각 홈페이지에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부당행위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한 건데요.
적발된 사항에는 유치원 회계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개인 보험료 등에 쓰거나 유치원 재원을 병원비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국공립 유치원을 비율을 늘리고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국가 회계 시스템 사용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있고 나서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조치에 대해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와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은 내부 논의를 거쳐 앞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정부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한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등록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고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발표한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내용까지 영상으로 봤는데요. 김창희 교수님, 저 발표 내용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한유총이 경악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새로운 감시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니까 경악이란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국민은 그런 경악한다는 반응에 또다시 경악을 하는 이런 경악한다는 반응에 경악을 한다. 왜냐하면 보면 일단은 비리의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충분한 사과와 대책을 스스로 마련하기보다는 이런 정부에 맞서는 듯한 이런 모습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거죠. 정부에 맞서는 듯한 모습. 과연 정부와 이 유치원 단체 앞으로 글쎄요. 심겨루기를 하는 걸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튼 좀 걱정도 되면서 궁금해지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 중에서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3년 내, 그러니까 2021년까지입니다. 유치원 40%를 국공립으로, 지원율 기준 40%를 국공립으로 만든다. 그런데요, 어제 나온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나 여러분들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악이 줄어드는데 재정 투입이 맞는 건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일단 6천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재원 대책은 아직 어제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들은 지금 이 문제를 국공립을 크게 갑자기 늘리기보다는 뭔가 정부하고 사립 유치원들이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께 좀 공통적으로 질문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달라는 요구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요구, 워낙 국공립 유치원이 시설도 좋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거기를 보내고 싶어 하니까 그런 필요성이 많다는 공감대가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요,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면 곧 공무원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재정적 부담, 이 문제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한편의 일각의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과연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까?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변환봉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법상으로 좀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이 학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회계를 감시하고 공무원으로서 통제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치원은 과거에 의무 교육이 아니었다 보니까 유치원은 그렇습니다. 이제 사립 재산, 일본은 학원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 과거의 관행을 이제 새롭게 뜯어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 원장들은 내 사유 재산을 왜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제 강력한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치원도 한 아이당 29만 원씩 지원이 되니까 학교에 같은 거 아니냐. 학교로 인식을 하죠. 그렇죠. 또 사립학교법에도 어쨌든 유치원은 학교로 규정을 하면서 또 사유재산을 물론 애매한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결국 전반적으로 국공립을 하는 게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재원 확보 문제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은 대형 단서를 원하게 되는데 그 경우 예산과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 상황을 너무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점진적으로 좀 바꿔가야지 맞는 것이지 국공립을 원하고
사립학교, 유치원도 학교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있어서도 학교와 같은 제한을 가야 된다라고 갑자기 바꾼다라면 이 제도가 현실을 따라갈 수가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경호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게 인구가 저희가 만만치 않은데 줄어드는 상황이고 아기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또 이게 나중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지적이에요. 궁극적으로 국공립 확대 저는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아기가 줄어드는데 재정 투입 맞느냐 이건 조금 달리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저출산 대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유아원, 유치원, 유아원, 보육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돼 있어야 젊은 애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크게 보면 저출산 대책입니다. 마치 저출산 대책이 태어나는 아이에게 뭔가를 지원해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다만 재원 문제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원래 잡았던 계획은 윤해 교육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2020년까지 2,600 학급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아요. 지금 사립유치원 대 공립유치원 학생 수의 비율로만 보면 공립이 25%밖에 소화를 못하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이 75%를 소화해요. 그거를 이제 40%로 그걸 끌어올리겠다. 40%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건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내고 시설이 좋은 곳을 보내겠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믿을 수 있는 곳에 보내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공부문 아니겠어요? 왜 사립유치원은 지금 극단적인 상황 예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원장이 이렇게 여러 비리를 저지르는 불신의 대상이 된 곳이 무려 2,000곳이나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한 유총인가요? 뭐 이런 곳에서 이건 일부에 국한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은 상황이 너무 심각하죠. 궁극적으로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가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만 그치느냐? 흔히 말하는 어린이집도 전 잠재적인 폭탄이다. 왜냐하면 여기 역시 누리과정에 박근혜 정부 이후에 누리과정에 매년 1조 5천억 이상의 돈을 지원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세금이 지원이 됐는데 제대로 감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리가 생길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육, 교육 그리고 더 넓혀 나가면 은퇴 이후의 노인들의 이 요양원도 앞으로 똑같은 문제들이 적용될 수 있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모두가 다 떠안아야 할 짐이라면 국공립 확대라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필요성이 더 큰 것이다. 재원 부담은 좀 방구를 하면 된다. 자,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이 한유총의 반응 그리고 이 국공립 유치원 확대 두 가지 뭐 동시에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아까 해설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도 지금 유치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아까 점진적인 현실적으로 좀 느끼시겠네요, 지금. 심하게 느낍니다. 뭐 점진적인 심하게. 대책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죽게 생겼거든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하고 유치원의 관계는 갑을 관계도 아닙니다. 갑을 병정무의 관계입니다. 그럼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무쯤이 있을 겁니다.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보고도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더니 저런 일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했더니 때리거나 굶기지만 않으면 보내야지 어쩌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비용 문제 중요하죠. 하지만 정책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정책이거든요. 당장 비용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제가 당사자지 않습니까? 모든 유치원 부모님들은 저와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치원생을 집에 아이들 키우고 있는 많은 부모들이 국공립 유치원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안심이 안 되고요. 일단은 뭐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국공립 유치원도 교육이거든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유치원 교육도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감 있게 맡아주기를 바라는 게 국민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물론 그 한유총 측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한유총 측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거든요. 내 재산이니까 마음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키워왔는데 이걸로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를 것 같습니다. 건드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경악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치원 교육도 교육의 범주의 틀로 봐야 되고 이제는 본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국가가 관리해야 될 그런 체계 범주 내에서 생각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룡 교수께서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 이 재정 쪽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일단 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기자 시절에 유일하게 보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취재를 하셨는데 보도를 못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저는 뭐 여러 외부의 압력이 있더라도 보도를 하고 마는 그런 성향이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비리를 제가 확인을 하고 취재에 들어가니까 그 광역시에 있는 지방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이미 그 어린이집의 얘기를 통보해서 취재를 막았고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언론도 여기에 유착이 돼 있어서 언론사에서 타 언론사에서 또 보도를 막는 이런 비리 구조가 형성돼 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저렇게 한유총에서 반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사유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자체라든가 또 다른 유착 내지 묵인해왔던 담당자들은 속 빠지고 마치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만 비리의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발심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국공립 이런 유치원을 정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전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이런 감시 견제 시스템, 소위 말하는 에듀파잉 같은 것을 직접 도입하고 이것도 지금 부족해서 여기서도 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하나하고 좀 전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지자체에서 다 담당 부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또 그 교육청도 있고요. 그럼 담당자들은 지금까지 어떤 감시 견제 역할을 해왔으면 비록 일부라 할지라도 거기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정을 통해서든 국가도 책임지는 것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반발은 상당히 강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창룡 교수께서 앞부분에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은 저 김창룡 교수 개인적 경험과 그러면 논평이었다는 거 저희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좀 명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